최근 우리 사회에는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은 국내외 근로시간 및 일하는 방식의 사례를 살펴보고 워라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영, 조직, 인사 등 여러 측면에서 기업이 준비하고 변화해야 할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 다 맞물려서 우리가 현재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서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과거, 종전, 종래 또는 현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직장이라든가 우리 일터에서 해야 하는 일, 그리고 무조건 열심히 해야 하는 일, 무조건 열심히 오래. 이래서 이제는 바뀌고 있다. 뭐냐?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느냐. 내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가족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내 남자친구가 아니고 내가.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러면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은 느끼는 게 다 같아요. 톨스토이가 쓴 책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 앞줄에 딱 보면은 행복은 각 가정마다 행복은 한 가지 종류이지만 불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행을 일으키는 요인이 많습니다. 일거삼일 균형은 뭐 직장생활하고 일상생활이 뭔가 우리가 알아야지 일거삼이 나오는 거죠. 예, 이거 직장생활은 직무에 관련된 거, 심리상태. 지금 이 심리상태가 참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국방과학연구소에 박사학위 받고 취직해서 탱크 장갑차 개발할 때인데요. 내 위에 우리 실장님이 계시고요. 실장님. 거기에 부실장님이 계시는데 성격이 이상해요. 하여튼. 아침에 눈 뜨면 그 사람 얼굴부터 떠오르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 사람 얼굴 보러 가야 되나 출근하기 싫다 이 정도. 예, 이게 심리 상태. 아름답고 행복한 직장은 윗분들이 좀 보고 싶은 윗분을 좀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대부분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가 아마 인간 관계성에서 그만두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거 겪기 2년간 하고 제가 대학교 교수로 옮겼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다가 떠나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대학 교수는요, 월급은 국립대학이니까 별로 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잖아요. 내 연구실 따로 있잖아요. 내 방 들어가면은요, 내 방에서 내가 왕이잖아요. 대학 교수는 다 지들이 총장이에요. 총장님이 말해도 안 들어요. 그죠? 예. 시간? 제가 학생들하고 약속한 수업 시간 외에는 나머지는 제가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기업체에 가서 뭐 얘기한다든지, 뭐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또 강연하면서 좋은 시간 가질 수도 있고, 시간에 대한 것도 제가 많은 제 나름대로의 재량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참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교수다. 교수 괜찮은데, 수업만 없으면 좋겠다. 교수님도 그런 얘기들. 참 욕심이 끝도 없죠. 그죠? 몇몇 교수님들 모여서 얘기하다가, 다른 건 다 좋은데 교수 수업 안 하고 시험만 안 보면 좋겠어. 그럼 뭐 교수는 내가 집에서 놀아라. 그런 인간이 그렇습니다. 예. 일상생활은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고 봐요. 그죠? 돈이 있어야 뭘 가족들하고 재밌게 극장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생산성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라고 하는 게 약해진다. 제가 나중에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부터 작동하는 건 이제 나의 일에 대한 가치와 시간이다.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자,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1920년대에 벌써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인슈타인이 1926년. 요 머리가 버벌머리 이분의 캐릭터 특징은 요거죠. 예, 머리가 산발되어 있는 배추머리 아인슈타인. 예, 결혼을 2번 했습니다. 그래도 생명된 소리고요. 여성 편력이 좀 꽤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천재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대중의 구매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매력. 예,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벌써 그 당시에 말씀을 내놓으셨는데, 같은 해에 헨리 포드 자동차에서 회장이시잖아요. 창립자. 헨리 포드께서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 6일치 임금을 지불하되 주 5일만 근무하게 하겠다. 그래서 실천을 하셨죠. 1926년에. 그 당시에 유럽, 미국, 전 세계는요. 주 6일 근무였던 시절이잖아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던 요때가 제2차 산업혁명 시기죠. 제2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2차 산업혁명이 전기혁명으로 넘어가는데 요때 대량 생산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동차 회사에서. 그죠? 그래서 주 6일제로 하다가 헨리 포드는 6일치 임금을 다 주겠는데 5일만 일하게 하자. 다만 왜 그러냐? 근로자들이나 사람들이 생산품을 우리가 만든 자동차를 가지고 어디 여행을 다니게 될 거 아니에요. 소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지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다. 요번에 잘생겼죠. 젠틀맨 같이 생겼죠. 예, 근데 이제 케인즈가 요번에 케인즈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경제학자지 않습니까? 1930년대에 이분이 예측을 한 게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실업 증가할 것이고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인 미래가 올 것이다. 15시간요? 1930년대에 벌써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주당 근무 시간을 15시간을 미래가 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50대, 60대가 되면 올까요? 주당 근무 시간 15시간인 시대가 올까요?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얘기한 이후로 20년이 지나서 1945년 이후에 모든 서방 국가가 비로소 임금 감축 없이 주 5일 근무를 채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식당을 갔어요. 친구랑. 굉장히 아주 버글버글하고 손님이 많은 식당인데요. 일하는 분들이 좀 숫자가 줄었는지 한참 앉아있는데도 주문받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가 짜증을 내면서 주문받으러 안 오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내가 여유를 갖고 기다려라 친구야. 야, 워라밸 통속되고 근로시간 단축되고 최저임금 올라가면 우리가 여유있게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고객이 해야 될 일이야. 고객이 똑같은 과거와 같이 변하지 않는 빨리빨리의 서비스, 그리고 나만 품질 좋은 서비스를 받겠다고 기대하면서 사이가 바뀌어야 된다고 소리치는 거는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니? 사이가 바뀌면 나도 협조를 해야지. 이게 바로 바꿔질 풍속도라는 거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이유. 식당 일찍 다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얼마 전에 어디죠? 백화점이 30분, 현대백화점인가요? 30분 일찍 문 닫겠다고 했죠. 그죠? 예. 이게 막 이런 풍속도죠. 예약 문화가 당연히 자리를 잡아야 될 거고요. 예.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다. 우리가 이제 특히 주목해야 될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죠? 밀레니얼 세대가 1982년부터 2004년생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특징이 그렇대요. 실제 그렇습니까? 일 때문에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은 세대. 이것도 보편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더라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기업체들 보니까 워라밸이 지원하는가 여부가 설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션을 차지하고 이제 있는데요. 예, 2013년도에 타임지의 카버 스토리가 있고요. 밀레니얼 세대에는 미니미 제너레이션이다. 1인용 자석을 선호하더라. 예컨대. 예.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꿈꾸는데 직장이 나의 전부가 될 수가 없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플라시보 소비는 뭐 잘 아시죠?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에 관심을 갖고요. 제가 가끔 일요일마다 여기를 잘 가요. 익선동 이런데요. 북천, 서천 자주 가다가 익선동 가보셨어요? 종로에 한옥마을 그죠? 아름다운 카페들이 많아요. 커피숍들이. 거기 가면 진짜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아요. 20대, 30대. 한번 가보세요. 너무 좋아. 다 가보셨죠? 제가 늦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런 데 가서 소소한 일상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즐기나를 참 보면 저 또한 젊어지는 것 같고 행복합니다. 예. 근데 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돈 많이 안 들이면서 아기자기한 골목길에서요. 작은 인테리어 찾는 것도 카페 찾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현실에 안주하거나 아예 미래에 대한 꿈을 접는 해외주의에 빠지는 것은 절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역동성을 같이 가지면서 균형 잡기에 가는 게 필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한쪽으로 흘러서 해외주의에 빠진다든지 예, 미래에 대해서 포기하는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인구가 아까 감소하잖아요. 사회현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써야 될 돈이 굉장히 많아요. 정부에 써야 될 돈이 많은데 세금을 누가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잖아요.
저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돈은 누가 벌고, 소는 누가 키우고,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에 대한 가치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을 통한 생산성을 얼마나 고부가 가치 있는 일들을 해줄 건가에 대한 고민을 기업 문화에서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롯데마트 인재육성 담당 정선미입니다. 저는 워라밸 트렌드, 워라밸 전략의 핵심은 시간관리, 시간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과 삶의 질적 변화가 그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워라밸이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 포럼에서 뵙고 저희의 사례와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을 했고 17년 정도 HRD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 근무도 하고 스텝 근무도 했지만 스텝 중에는 HRD 업무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에서 항공운수업이나 유통사의 사례로는 제가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HRD를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큰 변화의 흐름이 있는 변곡점이 되는 이런 시기에 HRD가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늘 짧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또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롯데마트에 처음 왔을 때 롯데마트가 굉장히 연장 근무가 많은 회사더라고요. 저 혼자 매일 칼퇴근을 했어요. 저 혼자. 딱 정말 이거는 여자 팀장, 제가 팀장으로 왔는데 여자 팀장도 없었고 외부에서 여자 팀장이 왔는데 그때는 7시가 정시 퇴근이었어요. 7시 딱 되면 일어나서 나가는 거죠. 저 혼자. 그렇게 한 달을 했는데 이제 막 수근수근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칼에서 와서 칼퇴하냐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 남자분들 남녀 이렇게 제가 구분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남자 팀장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 층에 그랬는데 저희 팀원들이 저를 막 걱정해 주는 거예요. 팀장님 왜 그러시냐고. 다른 분들이 이제 저 가고 나면 한 30분 있다부터 한 명씩 이렇게 퇴근을 한대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요즘의 지식이나 정보들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다 찾을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의 경험이나 저 개인의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질문하시는 것이 그래도 이 만남의 장에서는 더 유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안에 질문이 떠오르신 분? 네, 감사합니다. 롯데마트 인재육성 담당이라고 하셨는데 네. 인재육성을 한 대상군이 누구인지? 예. 롯데마트는 282개의 점포, 우리가 얘기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회사예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국내에는 124개입니다. 저희가 글로벌리 그 많은 또 큰 화제를 가지고 온 중국이 99개가 있고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사실은 다 대상이죠.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교육 부문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로는 해외는 거의 해외 주재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해외 법인장들도 현 체인으로 다 교체가 됐고요. 베트남만 지금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거기는 저희하고 교류는 하고요. 그리고 거기 컨텐츠나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저희가 오딧 기능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한 17,000명 정도 되거든요. 정규직이 4,5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그 직원들도 다 대상이 되죠. 글로벌리 일단 저희가 제가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지고 부담 굉장히 되거든요. 인재 육성이라 말만 들으면 과연 육성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대상은 그렇습니다. 나의 천직은 그거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우리가 우리의 일을 못한다면 그거는 두 가지다. 여러분들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 조직의 시스템이 뒷받침이 못해주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의 해결을 회사에서 해줄 것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보자. 우리 역량부터 좀 끌어올리는 방법이 일단 우리 팀장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부터 하자. 사실은 제가 이 예를 들었지만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노사 이슈, 노동의 이슈를 가지고 자꾸 물리적인 것들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근원적인 건 일하는 방식이고 그 일하는 방식 안에 리더십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퍼포먼스를 뭘로 측정할 거냐라고 하는 합의조차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슈화 시킨다는 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죠. 저는 퍼셉션이 아니고 인식을 컨시어스네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의식 변화를 시킬 건가 하는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재작년에 저도 학부 때는 문학을 했고요. 그리고 석사, 박사 때는 경영학을 했는데 경영학도 어쨌든 조직행동, 인사조직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IT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CEO께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이런 빅데이터 과정을 좀 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6개월짜리 코스를 이제 듣고 제가 느낀 점을 랩업을 해가지고 내부의 임원들하고 CEO하고 공유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큰 흐름 안에서 HR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고 있는 이 흐름을 쫓아가시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왜 데이터 드리븐 의사결정이 필요하냐? 왜 데이터가 중요하냐? 우리 회사 데이터는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HR에 관련된 데이터는 뭘까? 이런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 어쨌든 이런 변화들,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변화는 아마 오전에 교수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죠? 여기에도 밀레니얼 세대들이 많이 계시죠? 네. 제가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공부라기보다는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디지털 모바일 기반의 어떤 정보나 지식들의 유통이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파워풀한 세대인 건 맞잖아요. SNS라고 하는 강력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런 친구들이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그런 시각으로 조직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여성가족 산하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주관하는 여성간부 코스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1기로 제가 신청해서 들었었는데 1기였다는 것 때문에 제가 동문회장을 맡고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서 With You, Me Too에 대한 기고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저께 쓰면서 제 나름대로 글을 쓴다는 게 참 그런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쓰면서 정리를 했는데 결국은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되는데 그 시각이 조직 내에서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일이 거의 삶이잖아요. 예. 동의 별로 안 하시는데 일하고 삶을 완전히 막 이렇게 떼놓고 싶으세요? 저는 거의 일이 삶이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사회활동이나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런 참여적인 성향을 가진 SNS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조직에서도 당연히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성의 문제가 아니라 성희롱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서 더 확대될 가능성이 거의 뭐 100%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떤 그 상사의 갑질, 어떤 회사의 제도적인 갑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세대가 목소리 낼 시간이 저는 곧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준비하면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뒷수습하기는 정말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인드셋을 그런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 내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이나 또는 환경들을 조금 더 이 밀레니얼 세대의 관점에서도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 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동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이 워라벨의 핵심은 결국 시간 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행복하세요? 질문이 뜬금없나요? 어느 때 가장 행복하세요? 표정은 왜냐면 행복하세요라고 하면 행복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근데 또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랑하는 연인을 처음 만났을 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나요? 그렇다면 그때 아니면 가족들이랑 여행 갔을 때? 승진했을 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순간순간 행복했던 적은 있는데 그 행복의 총량을 누리기 위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을 할 때도 그 행복의 총량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 오늘 이런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상이 행복하다면 당연히 행복의 총량은 늘어나겠죠. 일상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매일 행복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행복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행복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우리가 이 밸런스를 맞춘다는 건 그동안의 우리의 사회적인 풍토나 직장에서의 그런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희생을 강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의 시간을 뺏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졌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나는 나도 소중하고 내가 행복하는 시간을 많이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 차원에서 이 워라벨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더더욱 조직에서도 회사 나오면 우리 구성원들이 행복한지 어느 순간에 행복한지 그 회사에서의 일상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을 잘 분배해서 일상을 설계하는 것이 이 질적 변화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느냐. 여러분 회사에서의 구성원들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나요? 그게 중요하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나요? 일요일 저녁에도 월요일날 출근할 걸 기대돼서 잠이 안 오고 그런 구성원들이 있나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회사에 가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에 있는 것보다 더 뭔가 신나는 그런 마음 상태로 회사에 출근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은 우리가 아까 그 시간에 대한 것, 근무 시간에 대한 것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회사 사례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 부분 안에서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타인에 비추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그냥 질문 드린 거고요. 제가 잠깐만요. 여기에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제안을 하는데 질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환경, 어떤 공간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 3가지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행복하냐고 질문 드린 이유도 이 책을 제가 보면서도 굉장히 우리나라 번역서인데요. 커넥티드라고 하는 원서인데 행복이 전염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누구랑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행복하세요? 아이들이요? 예. 또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가장 행복하세요? 와이프? 왜 웃으세요? 남편? 부모님? 아니, 무서우세요? 그래도 우리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하고 요즘은 이제 행복에 관련된 강의도 많이 나오고 책도 많고 그리고 행복을 연구하는 기관도 있고 이것만 해도 큰 변화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책의 핵심은 그겁니다.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끼리 있더라. 요게 보면 여기 파란색이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초록색이 연두색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떤 공동체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더라. 중요한 건 업무에 몰입하는 거예요. 저희가 6시 되면 저희도 똑같이 소등합니다. 방송하고. 개인 노트북이니까 사실 뭐 그냥 퇴근하는 건 문제 없겠죠. 근데 자기가 그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못 끝내는데 불이 꺼지니까 막 컴플레인을 하고 오히려 뭐 밑에 내려가서 다른 카페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업무에 몰입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제일 정확하게 이해된 건 뭐냐면 어떤 우리 남성 매니저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전에는 하루에 담배를 자기가 10개 피를 폈는데 이렇게 바꾸고 나서 하루에 2개 피웠어요. 그만큼 일에 집중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리얼하게 해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환경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다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결정의 방이라고 하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하도 의사결정이 늦어지니까 여기저기 이제 유관 부서들 팀원들이 막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그럼 스탠딩으로 합니다. 의사 없이 스탠딩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결정의 방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결정의 방은 1, 2, 3가 있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서 다 스탠딩으로 탄사하면서 또는 포스트잇 하고 이런 걸 다 준비해 놓고요. 그 안에서 결정 못하면 못 나오게 해요. 그렇게 해보니까 어쨌든 에자일이라는 조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말만 하거나 어떤 강연을 들어도 쉽지 않은 걸 어쨌든 환경을 바꾸니까 시도하게 되더라.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큰 그 방향성에는 이런 환경 바꾸는 게 큰 효과가 있다라는, 누구나 그 나로 존재하기, 존재하기. 워라벨의 핵심은 아까 그 워크와 그 다음에 myself에 대한 밸런스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 스스로 나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우리가 또 다 조직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함께 어떤 가치를 더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GU+ 즐거운 직장팀 박지영 팀장입니다. 워라벨, 직장인들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LGU+에서는 구성원들이 스마트하게 일하고 또 행복한 즐거운 직장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RD 포럼 때의 LGU+의 다양한 사례를 함께 나누시며 우리 구성원들의 워라벨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성원 행복, 지금 앞단에도 계속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저는 사모님께서 아까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지신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누구와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하냐, 어느 공간에 있는 것이 행복하냐. 결국에는 사모님께서 약간 밑단에 대한 한 번쯤 생각해볼 그런 시사점을 던져주셨고, 저희는 그런 것들을 조금 기업 안에서 실천을 해보고자 하위 레벨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걸로 온라인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선행연구 사례들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보실 수도 있고, 긍정적인 정서, 구성원들의 행복한 이런 부분들이 조직의 생산성 이런 것들과 많이 연결이 된다. 그리고 제가 그 교재 내용에는 또 조직 문화, 훌륭한 리더십이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그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그런 사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성원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저희도 나름 추진 체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단에는 인간 존중 경영, 저희의 핵심 가치는 경청과 배려입니다. 경청 배려의 기반 하에 업무적으로 저희는 A2D라는 따로 주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A2D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그래서 본인들의 업무에서 잡무가 되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지털화 하자 해서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제안을 받아서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병행을 하고 계시고, 그 기반 하에 사실은 HRM 영역 그리고 리더십과 관련된 HRD 영역, 이 안에서 지속적인 제도, 호칭 체계 이런 부분들, 평가제도 지속적으로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리더십 관련해서는 잠깐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들에 대한 코칭 프로그램, 그렇지만 단순히 코칭만 주지 않고 VOE를 또 들어보니까 리더들이 너무 힘들다, 특히 팀장들 너무 힘들어서 팀장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매년 계세요. 내가 뭐 팀장한다고 해서 직책 수당이라는 게 이제 몇십만 원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받는 거 말고는 빨간 날 근무해서 출근 수당도 안 주고, 꼭 돈적인 부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책임은 엄청나게 많고, 구성원들을 잘 코칭해라, 관리해라, 이러는데, 또 우리의 그 윗세대는 그런 걸 잘 안 하는 세대 분들이 또 우리 상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에게 자기 성찰 프로그램이라는 게 또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쪽으로 1박 2일 프로그램도 있고 1일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이런 별도의 좀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개발팀이라고 교육 쪽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별개의 좀 소프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반 하에 즐거운 직장에서 추진하는 영역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가장 중요한 구성원과 가족을 케어하는 그런 제도, 프로그램, 이 안에 시간적인 부분들이 녹아있기도 한데 결국에는 일하는 방식과 굉장히 맞물려 있는 일부 제도성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웰리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삶을 즐기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은 건강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그래서
저희는 웰니스라는 부분은 구성원들이 꼭 챙겨주세요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웰니스라는 거는 기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추진체계에 포함을 했고, 웰니스 관련해서도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어요. 기업이 구성원의 웰니스에 투자하는 그 금액만큼 그 조직의 생산성이 높더라. 그런 선행 연구들을 한번 찾아보셔도 저희가 과거에는 그런 데이터도 조금 살펴보고 했었거든요. 하시고 조직 분위기 측면에서 구성원에게 즐거운 그런 경험을 주기 위한 정말 단순 펀, 그리고 인정 경력, 또 긍정 문화, 소통 이런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일과 관련해서는 일하는 방식, 또 직무 가치나 경력 개발 관련해서는 2016년도에 주니어 구성원 중심으로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잡 로테이션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나를 안 놔준다. 그리고 혹시라도 잡 로테이션을 한다 이러면 각 팀에서 저 성과자를 내놓는다, 후보자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16년도에 TF를 발족을 해서 지금은 그나마 이제 3년 차인데 연말이 되면 정기 사내 공모가 이루어집니다. 뒷단의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도 조직 문화 안에 저희는 포함을 했습니다. 구성원들이 나만 혼자 좋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이웃과도 이런 사랑을 함께 나누자. 그런 정서가 결국은 긍정 정서로 조직 내에 더 시너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가 시너지를 이루면 결국에는 구성원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기 싫어, 괴로워가 아니라 가고 싶다라는 출근하고 싶은 회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이 다시 말하면 구성원들의 정서적인 몰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등 유플러스를 달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추진 체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15년까지는 LG 유플러스에서는 워라밸 관련해서 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었나요? 또는 조직 분위기를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으셨어요. 굉장히 단타성으로 그냥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구성원에 아까 이제 빅데이터 뭐 이런 것도 보셨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들의 니즈는 뭔지, 이런 식으로 조금 체계를 잡아가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린 게 아니라 그냥 5월이 되면 가족의 날,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사업 초청 행사,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하고, 또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 소통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 만들어봐? 그래서 또 소통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러다 보니 뭔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한이 있었고, 그러다가 경영 위기가 오면 행사비, 인건비를 줄여야 돼. 행사비 아웃 이러다 보면 하다 스탑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문화 변화 관리를 하실 때 저는 진단하시고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그 컨설팅 회사가 진단을 잘하나요? 추천해 주세요. 네. 저도 조직문화를 하다가 그 컨설팅을 한 2번 정도를 받아봤었어요. 디스플레이 있을 때. 그런데 컨설팅의 장점을 잘 아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들의 장점은 뭐냐면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탑 매니지먼트에게 굉장히 잘 정리된,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진단지도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조사를 해서 딱딱딱 맞춰서 만들어주고 보고까지 잘할 수 있게 지원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한계는 뭐냐면 실제 액션 플랜은 우리 몫인 거예요. 뭐 추진체계에 뭐 LG 진단안이 이렇게 나왔고 추진체계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건지 우리 조직에 맞는, 그거는 결국은 우리의 몫이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나쁘다? 그렇진 않아요. 각 기업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싶다. 작년에는 어떤 기업이 그런 문의를 주셨어요. 우리 CEO가 정말 조직을 바꾸고 싶은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외부 컨설팅 회사가 진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대요. 그러면 뭐 CEO가 하시고 싶다고 하니까 하시는 것도 좋고, 단
우리 조직은 우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설문 진단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간혹 그런 질문들도 하시는데 어떤 기업이건 한 번도 설문을 이제까지 설립 이후에 해본 적이 없다라는 기업은 없으실 거예요. 다양한 서베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척도를 만든 거죠, 어찌 보면. 근데 무에서 유를 창출한 건 아니고 선행 연구 중에서 질문안들이 있잖아요.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거를 일과 삶의 균형 질문 몇 가지 넣고 또 이제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보통은 조직 신뢰, 리더 신뢰 이런 부분들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런 질문들을 여기다 넣어서 저희가 이 전체 척도를 논문을 쓰듯이 뭐 요인 분석을 해서 이게 타당성이 맞느냐, 신뢰성이 맞느냐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기업용은 접목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내려놓고 우리 니즈에 맞게 그렇지만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는 것도 중요한 질문들은 과거 서베이의 그런 결과들도 참조하시고 그래서 쭉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셔도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우리 팀 같은 경우는 서베이몽키를 많이 활용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부적으로 서베이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드러난다.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답변하기가 꺼려진다. 우리 시스템 내에 있는 거. 그런 얘기들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솔직하게 얘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서베이몽키라는 툴을 저희는 또 그런 다양한 변화를 왜 해? 성과 내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몰입을 통한 성과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다양한 사업적인 시도도 하고 있고 17년 매출, 영업이익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에지지가 아니라 아마 투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향후 미래에도 계속 될 수 있도록 여전히 리더십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일하는 방식 그러나 구성원 개개인들의 일하는 방식 꼭 회사에서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성원 본인들이 조금 자기 일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3시. 네, 질문이 혹시라도. 네. 혹시 노사문화 우수기업 네. 제도는 알고 계시죠? 아, 우리가 우수 기업이라고요? 혹시 선정이 되셨나요? 저희요? 우수 기업. 제가 노경협력팀이 아니어서 그거는 제가 인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U+가 굉장히 복잡한 노사 관점에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 그 3사가 합병이 됐어요. 데이컴, 파워컴, LG텔레콤 그리고 각각이 사무직 노조가 하나씩 있던 데가 이제 합쳐져가지고 현재는 사무직 노조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어서 임단협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저희는 막 시작을 올해에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매우 어려운 게 제조업과는 또 다른 거예요.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LG에는 사무직 노조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영노조인 경우도 있고 근데 2개의 사무직 노조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사측의 입장에서 한 방에 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매우 바람직한데 각자 의견이 또 달라요. 그래서 A라는 노조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협업을 끌어내야 되고 또 B라는 노조와 커뮤니케이션에서 협업을 끌어내야 되고 그래서 저희 노경협력팀은 굉장히 참 쉽지 않은 그렇지만 잘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래서 한번 교류를 해보시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또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면 굉장히 앞으로 사무직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는 BP 사례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아. 저희가 님 호칭은 올해 1월 2일 날 어나운스가 된 거고 작년에 직급체계는 한번 바꿨어요.
과거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됐던 것들이 LG는 지금 흐름이 사원, 선임, 책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직책이거든요. 저도 책임이지만 팀장인 거고 그렇게 이제 작년에 바뀌었고 그 체계는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되 이렇게 저희가 칭할 때는 님으로 호칭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조직문의 핵심 활동 5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 1회씩은 모니터링을 해요. 모니터링해서 이번에 3월 말에도 한번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긍정응답률 기준으로 그래서 그 결과를 조직장들에게 또 리더에게 막 공유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지 사회공헌 활동을 갑자기 막 신청을 하시겠다고 그런 조직도 있고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전체 저희가 5가지 중에 뭐 니모칭이다, 회식문화다, 보고문화다 이런 거보다 사실 제일 점수가 낮게 나온 거는 하단의 2가지였어요. 생각 외로 니모칭이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데 감사 문화에도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봉사활동에도 별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느끼기에는 참 더 어려운 부분이 물론 님도 쓰는 분 안 쓰는 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1Q의 결과로 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또 오히려 근원적인 본인들이 스스로 변화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점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네, 질문?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질문을 못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또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신입사원 케어 프로그램 본각 토크 예스와 노를 사례 발표를 하게 된 SPG 3립, SPG GFOS 교육팀을 맡고 있는 한영인이라고 합니다. 근본에 저희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본 프로그램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태일 열사가 작고하신 지 이제 48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그런 요구를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 이 부분을 저희가 사후 4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됨을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들었던 얘기들은 워라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죠? 네.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연문과 같이, 그죠? 우리가 직장과 삶중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 무너졌을 때를 갖다가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저울이 반대로 됐다라고 하면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할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죠? 얼마 전에 제가 저 성남에 위치하고 있는 그 마이너스 IT 대표님을 이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오신 분 없으시죠? 그죠?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은 직원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로 정평이 나 있는 회사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죠? 그죠?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정기 승진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어떤 사람은 팀장 시키고 어떤 사람은 명함 보니까 이사 뭐 이렇게 부장 차장 다 있던데 이건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실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된대요. 그냥. 그래서 신입사원 25살로 입사해가지고 나이 45이 되면 이사까지 간대요. 재직한다는 기준으로. 그래서 그쪽은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이 되면 람보르기니를 한 달 동안 대여를 해줍니다. 이 내용은 그 TV 다큐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모든 주유비 일체를 갖다가 다 회사에서 부담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네. 직원 만족도 굉장히 높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럼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야, 그 마이너스 IT라는 회사는 그러면은 얼마만큼 고부가 가치를 생산을 하길래 그것까지 해주면서도 직원들이 만족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없을 거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고 하면 업무 스트레스는 굉장히 강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맞춰줄 것이냐
일은 세게 빡시게 부리면서 해줄 거 다 해주면서 그러면서 너 일 못하네 나가 이렇게 할 말 없게 만들든지 그죠? 할 말 없게 만들든지 아니면 일도 적당한 수준으로 시키면서 집에 가서 애하고 놀아줘야지 이렇게 만들든지 그죠? 공짜는 없으니까 그죠? 이게 무너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사전 인터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태일 여사가 지금 작고하신 지 4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이제 법을 전공을 했는데요. 전태일 여사가 작고하신 그 당시의 노동법과 지금의 노동법이 다르냐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때도 9시 출근, 6시 퇴근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거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그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거지. 그죠? 전체적인 맥락에서 기본적인 골격이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전태일 여사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부르짖으면서 그죠? 그렇게 사단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그분이 주장했던 건요. 지금처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달라 이거 주장한 거 아니거든요. 집에 좀 가고 싶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봉제공이셨잖아요. 그죠? 봉제. 그래가지고 그분은 기본적으로 집 퇴근하고 싶다예요. 퇴근해서 잠 좀 자고 싶다예요. 그리고 일한 만큼 월급 좀 달라는 거였어요. 지금처럼 일찍 퇴근해가지고 저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의 결이 다르다. 그런 건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결이 다른 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 부분이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메슬로우 욕구 5단계 그거잖아요. 그죠? 네. 가장 손쉬운 거예요. 그 당시에 그분이 주창하실 때는 이 부분이었어요. 안 되면 힘들어지는 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워라벨 얘기하는 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내가 더 이상 돈 더 안 벌어도 좋고 하니 나는 4시간 받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때는 그때 지금부터 50년 전이면요. 지금 이제 2020년이라 가정하고 50년 전이면 1970년도예요. 그죠? 제가 태어난 그 연대인데 그 정도의 때면은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부산에서 다녔는데요. 부산에서 다녔는데 제가 1학년 때 첫 번째 반이 16반까지 있었고요. 1학년 때 16반까지 있었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오전 오후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1학년만 32반이었어요. 이해 안 되시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그죠? 네, 이해 안 되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국민소득이요. 국민소득이 지금 근데 2,000불 넘냐 맞냐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네. 그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라고 저도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보다는 아니었다라는 거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1,000불도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시절이라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 결핍 욕구에 대한 이 욕망이 굉장히 컸을 거고요. 지금은요, 우리 돈 없어서 밥 못 먹는다 이런 생각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제 심지어는 저는 이제 요즘에 집에 가서 이제 집사람하고 밥 먹을 때 잡곡밥 넣는 게 너무 싫어요. 저 쌀밥을 좋아하거든요. 쌀밥을 좋아하는데. 그 당시엔, 그래서 요즘에 막 현미 막 잡곡밥 막 섞어 먹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요, 쌀밥이 없어서 잡곡밥을 먹었어요. 그죠? 얼마 전에 저희 구내식당 가가지고 영양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잡곡밥은 아닌데 쌀밥인데 누이끼리 해요. 그래서 혹시 이거 정부미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정부미 얘기 듣고 웃으시는 분들은 옛날 분이세요. 그죠? 영양사는 정부미를 몰라요. 정부미 혹시 아세요? 네. 지금 정부미 안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종전이 좀 휴전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축 식량으로 쌀을 수매해가지고 창고에 넣어놔 묵혀놨다가 그죠? 쌀이 썩으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걸 국민들한테 싸게 파는 게 정부비예요. 네.
그 얘기 나 엄청 웃었어요. 웃었는데 지금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워라밸의 차원은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논의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다음 장표부터 얘기하는 신입사원 케어 프로그램도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 하나에서 생각하시면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